나는 원래 남의 일에 크게 간섭하는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도록 살아왔다. 하지만 우리 집안에 들어올 며느리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아들놈이 데려온 그 여자 수연. 첫인상? 곱상한 얼굴에 조용한 말투. 어딘가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기분 나쁠 정도로 평온한 눈빛. 그래서였을까? 처음 만난 그날부터 나는 이상했다. 마치 내가 관찰당하는 느낌. 내가 질문을 하면 수연이는 멈칫도 하지 않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 눈빛이 유순한 척하면서도 깊숙이 뭐가 숨어 있는 듯 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 여자가 이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험이었다. 아침부터 일부러 수연이를 불렀다. 명목상은 결혼 준비를 위한 가족 모임. 실제로는 며느리감 테스트라고 하지. 나는 부엌에 앉아 수연이를 기다렸다. 잠깐이라도 늦으면 그냥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시간에 딱 맞춰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크지도 작지도 않고 딱 적당했다. 예의 바르기까지 하니 오히려 마음에 안 들었다. 어서 와, 수연아. 내가 먼저 웃으며 맞이했다. 겉모습만 보면 내가 참 상냥한 시어머니라고 누군들 생각하지 않겠나. 그 애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그 와중에 눈에 들어온 게 있었다. 발 뒤꿈치에 굳은 살. 여자애가 운동을 좀 하나 보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이었다. 고무퉁이처럼 단단한 굳은 살. 저건 격한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의 발이다. 운동 좋아하니? 나는 무심한 척 물었다. 네. 오래전엔 조금 했어요. 조금? 저 발은 조금의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모르는 척했다. 사람은 자기 약한 부분을 숨기고 싶을수록 말을 적게 한다. 그게 뭔지 아주 천천히 알아가면 된다. 부엌에서 차를 내오라고 시켰다. 그냥 시킨 게 아니다. 일부러 너무 높은 선반에 잔을 놓아두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지켜봤다. 수연이는 잠시 내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의자 하나를 뒤로 빼서 발판처럼 밟고 선반을 열었다. 평범한 여자라면 의자를 끌 때 소리라도 나기 마련인데 저 아이는 조용했다. 도무지 자연스러웠다. 훈련된 움직임이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를 준비해 오는 동안 나는 시누이인 은주에게 슬쩍 눈짓을 보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성격 더럽기로 유명한 애다. 나는 말할 것도 없다지만 은주는 아주 솔직하다. 직설적이고 가차없다. 그래서 테스트할 땐 가장 유용하다. 은주는 기다렸다는 듯 수연이 앞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리고 바로 시작했다. 언니, 우리 오빠 어디가 좋아요? 목소리부터 얄밉다. 수연이는 미소를 지었다. 당황한 낌새 하나 없이 아주 침착하게. 따뜻한 사람이라서 좋아해요. 그 말이 너무 정석 다방 같아서 나는 오히려 의심이 더 커졌다. 은주가 코웃음을 쳤다. 오빠가 따뜻해요? 글쎄요. 우리 가족이 보기엔 그냥 둔한데 자기 오빠인데도 저렇게 말한다. 혼내고 싶지만 오늘은 내가 이 아이를 이용해야 한다. 누굴 위해?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조금의 죄책감도 없다. 나는 수연이의 눈빛을 살폈다. 하지만 그 애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네,
저도 둔한 건 인정해요. 이렇게 받아치는 며느리감이 어딨나. 그 순간 은주가 잠시 멈칫했다. 본격적으로 불편한 공기를 만들 차례다. 내가 일부러 스카프를 떨어뜨렸다.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라 바닥으로 굴러가게끔 툭. 수연이는 재빨리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었다. 그런데 내가 놀란 건 따로 있다.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일어나는 속도, 근육의 탄성, 아무리 봐도 일반인이 아니다. 부드러운데 힘이 있다. 그 자세는 어디서 많이 본 기분인데. 고마워.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의심이 일어났다. 식탁으로 이동하는데 일부러 바닥에 물을 조금 흘려두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어서. 수연이는 걷다 말고 발끝으로 물을 톡 건드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끄러지겠네요. 조심하세요. 그건 거의 훈련된 감각처럼 보였다. 위험 요소를 먼저 발견한 사람처럼. 내가 일부러 만든 함정인데 그걸 너무 쉽게 피해가니 오히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식탁에 앉으니 은주가 또 시작한다. 언니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살 거죠? 이건 일부러 던진 질문이다. 수연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어머님이 원하시면요. 이 아이, 어디까지 계산되어 있는 걸까? 나는 속으로 잠시 정적을 삼켰다. 순한 척하지만 도무지 구멍이 없다. 이런 사람은 보통 두 부류다. 진짜 천사거나 혹은 굉장히 잘 훈련된 사람. 수연아, 나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너는 혹시 어디서 일했었니? 예전 직업이라든가. 내 질문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 애는 시선 하나 흔들지 않고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체력 쓰는 일을 조금 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어느 부분인가 군인처럼 간결하다. 나는 그 순간 확신은 없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의심이 생겼다. 그리고 딱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택배가 하나 와 있었다. 수연이 앞으로 온 택배. 라벨을 보자마자 나는 미묘한 전율을 느꼈다. 발신자 악바리 부대 용품샵. 부대 용품샵? 여성인데? 나는 상자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다. 오늘로 확신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던 순간 수연이가 갑자기 내 뒤에 섰다. 소리도 없이. 어머님, 무거우세요. 제가 들고 갈게요. 나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숨이 멎었다. 뒤에서 다가오는 기척을 못 느꼈다. 이건 그냥 조용한 사람이 아니다. 완벽하게 발소리를 지우는 사람. 그건 훈련된 움직임이다. 내 심장이 서서히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신 아닌 확신이 나를 덮쳤다. 이 애 절대 보통 애가 아니다. 아주 깊고 위험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아들아, 너는 도대체 어떤 여자를 데려온 거냐? 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진짜 시작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얘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있었다. 겉은 참 단정하고 얌전하고 예의도 바르고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곧 착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내가 조금 더 깊게 파보기로 했다.
예비 며느리라면 당연히 견뎌야 하는 작은 테스트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침 식탁에서였다.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까다로운 말투로 식사를 준비해 달라고 했다. 국이 너무 싱겁네. 김치는 직접 담근 게 아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성의가 없어. 보통의 며느리들이라면 표정이 굳거나 기분 나쁜 티가 날 법도 한데 얘는 아니다. 조용히 웃고 묵묵히 움직이고 단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다. 오히려 나를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 순간 스치는데 그게 더 소름 끼쳤다. 그러다 신우이가 등장했다. 얘는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비 올케를 시험해 보겠다며 질문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언니는 요리 어디서 배웠어요? 살림은 얼마나 해보셨어요? 우리 오빠가 힘들게 일하는데 결혼하면 잘 챙길 자신 있어요? 신우이가 공격적으로 굴면 보통은 당황하기 마련인데 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한 번도 말이 꼬이지 않고 눈빛도 흐트러지지 않고 모든 질문에 딱 필요한 만큼만 대답했다. 그래, 여기까지는 그냥 예의 바른 사람 정도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내가 일부러 문 쪽에 무거운 박스를 둔 적이 있다. 겉으로 보기엔 가벼운 상자인 것처럼 꾸며놨지만 실제로는 성인 남자도 힘 좀 줘야 드는 무게였다. 예비 며느리가 지나가다가 그걸 치우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얘가 그 상자를 힘 하나 안 들어간다는 듯이 번쩍 들었다. 표정도 심장도 그대로. 운동선수도 아닌데 저 몸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나? 내가 놀라는 걸 들키기 싫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얘는 나를 힐끔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올해 들어오셔서 손목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내 손목이 안 좋은 걸 얘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남편에게 말한 적도 없다. 심지어 신우이도 모르는 사실이다. 이때부터다. 얘를 볼 때마다 내가 오히려 시험당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점심쯤 되어 내가 잠시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찾으려고 했는데 분명 책상 위에 두었던 폰이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거실로 나갔더니 예비 며느리가 내 폰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 어머님 거예요. 방에서 떨어져 있길래 가져다 드리려고 했어요. 떨어져 있었다고? 나는 책상 위에 정확히 뒀다. 떨어졌을 리가 없다. 그 순간 얘 눈이 아주 짧게 흔들리는 걸 보았다. 그리고 다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뭔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아채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저녁이 되어갈수록 얘는 점점 일반적인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벗어났다. 내가 청소기를 잡으면 어느 틈에선가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있고 내가 물건을 떨어뜨릴 것 같으면 이미 그 물건을 잡고 있고 내가 뒤돌아보기도 전에 등 뒤에 서 있는 경우도 많아졌다. 너무 조용하다. 너무 민첩하다. 너무 정확하다. 사람이 원래 이렇게까지 부드럽고 재빠를 수 있었나? 나는 그제야 확실히 느꼈다. 얘는 뭔가 있다. 내가 모르는 감춰진 세계에서 단련된 사람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 싱크대 및 수납함을 여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거기에는 예비 며느리가 가져온 작은 가방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눈에 익은 물건이 보였다. 군용 장갑, 전술용 밧줄,
고성능 라이트, 각종 생존 도구들. 나는 얼어붙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이건 일반 여자가 소지할 만한 물건들이 아니다. 그 순간 예비 며느리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그건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낮게 웅크린 짐승이 이빨을 감춘 미소 같았다. 그 미소 하나로 나는 확신했다. 얘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뭔가 엄청난 걸 숨기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나라는 걸. 나는 그날도 부엌 한가운데 서서 예비 며느리라는 그 아가씨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촉이 왔다. 너무 점잖고, 너무 침착하고, 너무 완벽한 사람은 보통 두 종류다. 태생이 완벽하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완벽해지도록 만들어졌거나.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온 저 아가씨는 첫 번째 타입으로 보이진 않았다. 오히려 만들어진 사람 같았다. 그래서 더 불편했다. 내가 설거지를 시켜도 순식간에 끝내고 청소를 시켜도 먼지 하나 없이 해낸다. 시누이가 옆에서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퍼부어도 보통 여자들처럼 표정이 굳거나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그저 묵묵히 듣고 있다. 그 침착함이 사람 속을 긁어놓는 게 문제였다. 마치 지금 당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아니면 견뎌본 적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 내가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된 것이다. 아침에는 청소 검사를 했고, 점심엔 음식 맛을 따졌다. 저녁엔 집안 규칙 강의를 하며 일부러 황당한 요구를 했다. 지퍼 방향, 수건 개는 방식, 숟가락 각도까지 하나하나 따졌다. 시누이는 옆에서 더 웃긴 소리를 했다. 언니, 예비 며느리가 되려면 가족의 에너지를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 집은 전통이 많아. 전통이 많긴 뭐가 많냐. 우리 집 전통은 그냥 내가 정하는 거다. 그런데도 나는 크게 끄덕이며 아가씨를 압박했다. 그래. 우리 집은 원래 이런 집이니까 적응하려면 깨부수고 들어와야 해. 하지만 아가씨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제일 무서웠다. 사람은 억지를 당하면 흔들리기 마련이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몇 번 하면 결국 터진다. 그런데 그 아가씨 아니, 그 여자는 끝없이 받아냈다. 강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닌 마치 감정이 닳아 없어져 버린 사람처럼. 그때부터 나는 마음속으로 불안감이 조금씩 자라났다. 이게 정말 며느리 테스트인가 아니면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린 건가. 그래서 마지막 결심을 했다. 진짜 시험을 해보기로. 밤 늦게 나는 부엌으로 그녀를 불렀다. 이 칼로 물을 얇게 썰어봐. 최대한 얇게. 정확하게. 며느리 손놀림은 칼질에서 드러난다. 사실은 칼질을 핑계로 진짜 정체를 보려는 마음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긴장하거나 손이 떨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칼을 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자세가 잡히고 눈빛이 가라앉고 손목이 곧게 서더니 칼이 물을 스치는 소리가 탁, 탁, 탁 일정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다. 이건 단순한 칼질이 아니었다. 정확하고 빠르고 일정하고 군더더기 없었다. 마치 전투용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신우이는 뒤에서 소스라치게 물러났다. 언니 저거 봐. 저건 무 써는 게 아니고 뭐 물을 제압하는 것 같은데? 나는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갑자기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테스트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깃발처럼 흔들어댔지만 정작 그 아가씨는 흔들리기는커녕 우리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녀가 물을 다 썰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부드러운 표정이지만 그 아래에 감춰진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다. 어머니,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 말투, 그 호흡, 그 눈빛. 이건 평범한 며느리감이 아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본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여자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 우리가 괴롭힌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 건드린 거구나. 특히 내가 한술 더 뜨며 화냈던 모든 순간들이 갑자기 너무 위험한 행동처럼 느껴졌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그쪽 출신이라면 특전사든 특정부대든 어딘가에서 생존 훈련 받고 단련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 행동들은 그저 어린애 장난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못 잤다.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불을 붙인 건 아닌지,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가씨가 달라진 표정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건 아닌지. 신우이는 내 방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속삭였다. 언니 우리 괜히 건드린 거 아니야? 나 무섭다. 나도 무섭다. 막장을 만들려고 한 게 우리였는데 정작 진짜 막장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가씨 얼굴을 볼 때마다 숨을 골랐다. 내가 감히 사람을 판단했다는 게 부끄럽고 동시에 자꾸만 떠오른다. 그 칼질, 그 눈빛, 우리가 뭘 건드린 걸까? 진짜로 아주 크게 잘못 건드린 건 아닐까? 나는 그날 아침 이상하리만큼 침착하게 눈을 떴다. 밤새 악몽을 꾸었는데도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했다. 예비 며느리 지연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어딘가 미묘하게 흐트러진 공기. 내 감이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애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내려갔다. 근데 지연이가 이미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 기이할 정도로 반듯한 자세, 흐트러짐 하나 없는 표정. 아무리 봐도 평범한 애가 아니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목소리도 차분했다. 너무 차분했다. 마치 밤새 한숨도 안 잔 사람처럼 맑고 선명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너도 일찍 일어났네. 하지만 속으론 욕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도대체 뭐야 저 여자는. 전날 밤에 그렇게 신우이랑 실랑이를 했는데 저렇게 멀쩡할 수 있어? 나는 일부러 그녀에게 잔심부름을 시켰다. 지연아, 김치 냉장고 아래 서랍 좀 정리해줘라. 그게 자꾸 미끄러져서 말이지. 보통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허리 아픈 구석일. 근데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네, 바로요. 하고 움직였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지연이가 상자를 들어 올렸는데 나는 그 순간 진짜 눈을 의심했다.
그 무거운 김치통 3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한 손으로 가볍게 마치 부엌 천 하나 드는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아니 어떡해? 그 박스 진짜 무겁다. 시누이도 둘이서 들어도 허리 삐끗하는 그 물건인데 내가 얼어붙은 걸 눈치챘는지 지연이가 멀쩡한 얼굴로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님, 이것도 저쪽으로 옮겨드릴까요? 순간 심장이 덜컥 떨어졌다. 그 표정, 그 말투,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자신이 강한 힘을 가졌다는 걸 숨길 생각조차 없다는 사람처럼 나는 그제야 산막에서 느낀 그 섬뜩함이 다시 떠올랐다. 칼질, 그 비인간적인 속도와 정확도, 그 표정 없는 얼굴. 그때부터 뭔가가 확실해졌다. 저 아이 절대 보통 애가 아니다. 나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너 운동 좀 했니? 그러자 지연이가 살며시 웃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다. 너무 평온해서 조금요. 그냥 뭐 취미로요. 취미? 취미가 저 정도라고? 나는 그제야 확실히 느꼈다. 이 아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다. 나는 일부러 다시 말 걸었다. 지연아, 너 전에는 무슨 일 했니? 그 회사 다녔다고 했던가? 근데 지연이는 순간 딱 0.5초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금방 평온하게 돌아왔다. 네. 그냥 사무직이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저건 누군가에게 배운 대답이었다. 누군가 자기 정체를 감추는 법을 훈련받은 사람의 표정. 나는 확신했다. 그 아이 위험하다. 우리 아들만 노리는 게 아니다. 우리 집 전체를 계산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시누이가 들어왔다. 근데 시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나 그의 방에서 이상한 걸 봤어. 순간 나는 심장이 확 빨려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뭘 봤는데? 시누이는 손을 떨며 말했다. 칼이 있어. 근데 그게 그냥 칼이 아니고 군용 칼 같은 거. 그리고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훈련복 같은 것도 있어. 군대에서 입는 것 같은. 그런데 여자 사이즈야.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지연이가 우리 둘을 향해 조용히 걸어왔다. 말없이 천천히. 그 눈빛. 우리를 통과해서 뒤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 눈빛. 그리고 말했다. 어머님, 무슨 문제 있으세요? 그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우릴 내려다보는 강자의 여유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아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가 시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시험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사냥감이었다. 나는 요즘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은 그 계집아니, 그 정체불명의 여자 때문에 마음이 한시도 편해질 수가 없다. 특전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라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경계심이 생겼다. 그날 이후 나는 매 순간이 불안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집의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 나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내 자리를 뺏기지 않을 사람이다. 내가 만든 규칙,
내가 세운 위계, 내가 지켜온 가문이 채면 그걸 무너뜨리려는 기색만 보여도 나는 끝까지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집안일을 도우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도 눈빛 깊은 곳에서는 철저히 훈련된 전투병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마치 나를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나는 그게 더 무서웠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공손한데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공격할 듯한 그 묘한 분위기. 그게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다. 며칠 동안 나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다. 걸음걸이 하나, 손의 움직임 하나, 물건을 짚는 각도까지. 그녀는 매사에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툭툭 튀는 행동도 없고 기척도 거의 없다. 심지어 집을 돌아다닐 때도 발걸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봤자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다. 우리 집안 전체가 그녀의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테스트를 조금 더 세게 해보기로 했다. 그녀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 나는 일부러 집안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녀에게 둘러댔다. 어머, 내가 좀 도와줘야겠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손에 힘이 없네. 이딴 소리를 하면서 말이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평범한 며느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는, 진짜 속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그날 밤이었다. 나는 일부러 무거운 냄비를 떨어뜨렸다. 그 소리에 놀란 척하며 뒤로 넘어지는 척까지 했다. 이 정도면 며느리라면 잡아주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다. 근데 그녀는 벼락 같은 속도로 내 앞으로 튀어나왔다. 진짜 눈 깜빡한 사이였다. 손에는 아직 칼이 쥐어져 있었는데 그 칼을 내 쪽으로 겨누지는 않았지만 몸을 세운 각도만 봐도 누구라도 바로 제압할 수 있는 자세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괜찮으세요? 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그저 훈련된 냉정함만 있을 뿐.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여자를 그냥 두면 우리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 아들이 그녀에게 푹 빠져서 헛소리하는 건 이해한다. 남자들은 예쁜 얼굴과 얌전한 말투면 쉽게 넘어가니까.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여자고, 나는 어른이고, 나는 어머니고, 무엇보다도 이 집의 주인이다. 나는 내 자리와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나는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행동과 말투, 방문 시간, 통화하는 사람, 나가는 시간,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져봤다. 그러다 듣게 된 그날의 통화 내용.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그 자리에서 식은땀을 흘렸다. 네, 아직 신원 노출은 없어요. 상대는 예민하고 집요한 타입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계획대로 진행할게요. 계획? 신원 노출? 상대? 그녀가 말하는 상대가 나라는 게 분명했다. 나는 숨을 삼켰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녀는 우리 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말한 장애 요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 곳곳에서 불편한 시선을 느꼈다. 그녀가 지나가면 마치 내가 감시받는 것처럼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안다. 이 여자는 단순한 며느리감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녀가 특전사 출신이든 어떤 임무를 띠고 있든 내 집을 건드리면, 내 가족을 건드리면 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 집의 주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지금도 앞으로도 나 하나뿐이니까. 나는 그날 새벽부터 뭔가 이상했다. 예비 며느리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나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숨을 못 쉬었다. 보통 사람이면 보이지 않을 작은 순간들에서 나는 계속 걸리는 것들을 발견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넘겼다. 두 번째도 꼭지점이 맞나 싶어서 그냥 무시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일부러 식탁을 정리하면서 젓가락을 슬쩍 구석으로 떨어뜨렸다.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반응이었다. 그 아이가 젓가락을 줍는 속도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랐다. 내 손이 바닥에 가기 전에 이미 그 아이 손끝에 젓가락이 들려 있었다. 그 순간 내 뒤통수가 쿵 하고 울렸다. 아이고, 넌 반응이 참 빠르네.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계산이 굴러가고 있었다. 그 아이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냥 예전에 하던 일이 좀 그랬어요. 하지만 그 표정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풀리는 그 얼굴. 그건 평생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온 며느리감의 표정이 아니었다. 위험한 말실수를 깨달은 특수요원의 반응 같았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 무렵이 되자 그 아이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재빨리 확인하더니 밖으로 조용히 나갔다. 그 짧은 찰나 화면에 뜬 단어. 본부. 회사에서 본부라고? 말도 된다. 근데 저 아이의 움직임을 보면 그냥 회사 본부 느낌이 절대 아니었다. 뭔가 더 크고 더 조직적이고 더 비밀스러운 무언가. 그녀가 밖에서 통화할 때 나는 몰래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았다. 그 아이는 평소 모습과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차갑고 단단하고 전투에 임하는 사람처럼 집중된 눈. 네. 신원 확인 거의 끝났어요. 아직 위험 요소는 파악 중이고요. 아직은 들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뻔했다. 신원 확인? 위험 요소? 들키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회사가 사용하는 단어란 말인가? 이쯤 되면 분명하다. 저 아이는 우리 집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 임무를 가지고 온 거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누군가. 특정 목적을 위해 접근한 사람. 나는 점점 아들이 불안해졌다. 그녀를 소개팅 앱에서 만났다는 게 더더욱 믿기지 않았다. 특전사급 반사신경, 군대 내무반 같은 방 정리, 기밀처럼 들리는 통화. 이 모든 게 캐릭터가 맞지 않았다. 저녁이 지나고 그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결국 참지 못했다.
무너지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몰래 그 아이 방 문을 열었다. 잠겨있는 문 따는 게 뭐가 어렵나. 여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방은 너무 정돈되어 있었다. 단정한 정도가 아니라 군대식으로 정리된 느낌. 모서리까지 90도로 맞춰져 있는 옷까지,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물건 배치. 이건 일반 여성의 생활 방식이 아니다. 서랍을 슬며시 열었을 때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전술 장갑, 군용 손전등, 접이식 나이프, 응급약, 로프, 그리고 작은 전술 메모까지. 게다가 해외 특수부대 문양이 박힌 패치. 이게 예비 며느리 방에서 나올 물건들이냐? 그때 갑자기 문고리가 찰컥하고 돌아갔다. 나는 심장이 식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방 안에 숨을 곳은 침대 아래뿐이었다. 나는 굴러 들어가며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다.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 발소리, 군인 특유의 조용하고 균형 잡힌 발걸음이었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나는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 누가 다녀갔네. 그 말에 내 등골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확실하게 방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내 숨는 자리 바로 앞까지 와서 멈췄다. 그 순간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그녀 손이 천천히 침대 밑으로 내려오려는 찰나. 전화벨이 울렸다. 네. 지금 바로 보고 드릴게요.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방을 나갔다. 나는 그대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손은 기름 묻은 듯 떨리고 숨은 가쁘고 머리는 어지럽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쏟아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다. 저 아이는 특전사였던 게 틀림없다. 아니다.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특수 임무를 띠고 우리 집에 접근한 사람.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 목표 안에 이미 들어와 버린 사람.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방으로 돌아오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아이에게 우리 아들을 빼앗기게 둘 수는 없어. 그러나 나는 몰랐다. 이미 게임판은 저 아이가 다 깔아놓았다는 걸. 나는 이제부터 시작될 일의 처음 단계에 불과했다는 걸. 솔직히 말해서 그날 이후로도 나는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렸다. 아니, 누가 차릴 수가 있겠나.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구해지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고, 그것도 내가 그렇게 눈에 들지 않는다며 무시하고 흉보고 일부러 괴롭히기까지 했던 예비 며느리에게서 말이다. 나는 요즘도 가끔 생각한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하지만 그날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 그날 밤 모든 혼란이 조금 가라앉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직도 다리가 떨려 현관 앞에 주저앉아 버렸다. 신경이 예민해져 손끝까지 떨렸는데 그때 그 아이 아니, 이제는 감히 그 아이라고 부르는 것도 죄송스럽다. 그 예비 며느리가 내 옆에 쭈그려 앉아 담요를 걸쳐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하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뭐라도 말해야 하는데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바짝 잠겨버린 탓이다. 오히려 신우이는 울기까지 했다. 그 애가 내 옆에서 엉엉 울며 말했다. 언니 아니, 형수님 진짜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예비 며느리는 그런 신우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다. 됐어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죠.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깊이 박히던지 나는 오히려 그 따뜻함이 더 괴로웠다. 이럴 자격이 내가 있나 그 생각만 들었으니까. 며칠 후 그녀가 우리 집에 밥을 해주러 오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내가 거절하려고 했지만 아들은 이미 좋다고 해버려 나는 꼼짝없이 그 음식을 받아먹게 됐다. 그런데 말이다, 이게 또 문제였다. 그녀가 차려온 밥상이 세상에나 우리가 평생 얼마나 잘난 척을 했건 간에 이런 정성 어린 밥상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밥이며 국이며 반찬 하나하나에 손길이 묻어 있고 음식에서 따뜻함이 올라왔다. 나는 그 밥을 먹으며 속에서 올라오는 묘한 감정 때문에 제대로 숟가락질도 못했다. 그러다 문득 내 눈에 들어온 장면. 예비 며느리가 신우이에게 볶음밥을 조금 덜어주며 말했다. 이건 좀 더 단단하게 볶았어요. 힘들었을 텐데 든든하게 먹어요. 그 말 한마디에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울컥해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그걸 보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왜냐고? 아무렇지 않은 척 얼굴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으니까. 문을 닫고 나 혼자 방 안에서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나 자신이 부끄러워 울었다.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구나. 평생 시어머니랍시고 고개 빳빳이 들고 살았는데 정작 내가 지켜야 할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있었다니. 며칠 뒤 주말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에 다시 오겠다고 해서 나는 마음을 다잡고 제대로 사과하려 결심했다. 그날만큼은 내가 먼저 문을 활짝 열어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와라 우리 딸. 그 말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네 어머니. 그 짧은 대답이 그렇게 가슴 깊숙이 파고들 줄 누가 알았겠나. 우리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신우이도 앉아 있었고 아들도 조심스레 옆에서 분위기를 지켜봤다. 그리고 나는 결국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괴롭히기만 했어.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그녀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저도 부족한 점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니까 앞으로는 서로 믿기로 해요. 그 말, 그 마지막 문장이 내 평생을 통틀어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에 온 가장 큰 복이라는 걸. 그리고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내 곁에서 지켜낼 거라고. 그렇게 나는 진짜 시어머니가 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바라보며 손을 떨고 있었다.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걸까? 내가 그 아이를 시험하려고 했던 건 맞다. 인정한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우리 집안에 맞는지, 버릇은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집안 공기가 어쩐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혼자 숨이 턱턱 막혀왔다. 그러던 순간 방에서 나온 예비 며느리가 조용히 나에게 물잔을 건네왔다. 어머님 손 떨리세요. 그 말투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다. 마치 모든 걸 꿰뚫고 있다는 사람처럼, 마치 내가 숨겨둔 죄책감 전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너한테 너무 심했지. 내가. 그러자 아이는 미묘하게 웃었다. 부드럽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심한 정도가 꽤 크긴 했죠.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다. 가슴이 쿡쿡 찔렸다. 고부 갈등이란 게 원래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였나 싶을 정도로 그때 아들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얼굴은 잔뜩 굳어져 있었고 신발까지 벗기도 전에 소리를 질렀다. 엄마, 왜 집에 경찰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신우이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뭐, 경찰? 엄마 또 무슨 일 만든 거예요? 아들, 딸 같은 애들이 나를 몰아붙였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입을 열었다. 내가 예비 며느리의 신상을 알아보려고 사설 업체를 이용했었다는 사실, 정보를 빼려고 이상한 곳에까지 연락했던 사실, 그 과정에서 신고가 들어갔고, 그래서 경찰이 왔다는 사실. 말이 끝나자마자 두 아이는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미쳤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내 무릎만 쥐었다.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정말 두려웠다. 그때 예비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로 향했다. 알고 있었다고? 아들이 놀라며 묻자 예비 며느리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저 정보 노출에 민감한 편이에요. 이런 상황들 많이 겪어봐서요. 잠깐, 많이 겪어봤다고?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다.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많이 겪는다는 건가?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갔고 신우이는 입을 떡 벌렸다. 나는 그냥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 의자를 끌어다가 앉으며 말했다. 사실 저는요 예전에 특수 임무를 했어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특수 임무? 특전사? 그쪽? 나는 그 순간 왜 그동안 버티는 내공이 남다르다 했는지, 왜 내가 시켜도 끄떡이 없었는지, 왜 태연하게 나의 온갖 꼬투리를 받아넘길 수 있었는지. 순식간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신우이가 놀라 입을 틀어막고 아들은 황급히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 얘기 우리한테도 안 했잖아. 예비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보이던지. 말해봤자 불편해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날 몰래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도 익숙했고요. 나는 그 말에 등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나를 향한 말이었다. 그 아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저도 참았습니다. 그래야 서로 얼굴 보고 살 수 있으니까요. 서로 얼굴 보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렸을까? 마치 내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느낌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부정하기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가세요. 괜히 뒤에서 뭐 꾸미시지 말고요. 저도 사람입니다. 언제까지나 참고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은 분명히 부드러운 어투였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너무 단단한 말투였기 때문이다. 아들조차 멍해져 있었고 신우이는 그녀를 다시 보며 속삭였다. 언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네. 예비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위험한 일을 오래 했던 사람이죠. 나는 그제서야 완전히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상대를 잘못 본 것이다. 이 아이는 보통 애가 아니었다. 내가 시험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집안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비가 쏟아지던 밤 병원 옥상에서 벌어진 모든 광경을 마치 신이 일부러 무너뜨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은 듯한 그 순간들을.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걸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왜냐고? 나는 시어머니니까. 이 집안의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야 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그 끝을 예상한 사람. 비 내리는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서연이 난간에 서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붙어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한 번의 숨결에도 부서질 듯 떨렸다. 나는 그 순간 그 작은 등이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새삼 실감했다. 서연아, 내려와. 민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언제나 그렇다. 자기 감정은 숨겨놓고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진심을 꺼내 보이는 아이. 결국 남을 아프게 하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내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참 이상한 아이다. 서연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마치 비에 녹아 사라져버릴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가벼웠다. 역설적으로 너무 가벼워서 위험했다. 버튼 하나만 눌러도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나약함. 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다니. 나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민혁은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난간에 더 몸을 기대며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죠. 다 나를 이용했잖아요. 그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옥상 난간 앞으로 몇 걸음 더 다가갔다. 혹시라도 진짜로 떨어질까봐. 아니, 그녀가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몸만은 던지지 않기를. 하지만 바로 그때 옥상 문이 벌컥 열리며 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비에 젖은 바닥을 지나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준호. 서연에게 가장 순수한 마음을 품고 있는 남자. 이 상황에서 그 아이가 여기 나타났다는 건 뭔가 감추고 있던 것을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서연아. 준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저 아이는 오늘 모든 걸 끝내러 왔구나.
민혁은 준호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지만 준호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보지 않았다. 오직 서연만 바라봤다.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준호가 말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이 집안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나쁜 일이 터졌으니까. 민혁이 불안하게 서연 쪽으로 몸을 숙였지만 그녀는 곧바로 이를 악물었다. 무슨 말이죠? 또 뭘 감추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알았다. 저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신뢰라는 단어가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을. 누구도 믿지 않으려는 눈,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표정. 그 표정을 나는 오래전에도 본 적이 있다. 나 역시 젊었을 때 남편의 배신을 첫 번째로 알았던 바로 그날. 서연의 얼굴은 그때의 내 얼굴과 똑같았다. 준호는 결국 입을 열었다. 민혁 그 여자와 헤어진 적 없어. 그 순간 바람이 멎었다. 번개도 치지 않고 비도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내 심장도 멎은 줄 알았다. 서연의 표정은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마치 눈동자마저 흐려진 것 같았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부서져 있었다. 민혁은 말을 더듬었다. 매번 그 아이는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말문이 막힌다. 나는 이 집에서 그 버릇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 정리하고 있었어. 시간이 필요해. 민혁의 말은 비에 묻혀 사라지는 듯했다. 서연의 표정은 산산이 깨진 유리처럼 일그러졌다. 됐어요. 듣기 싫어요. 그녀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아찔하게 흔들리는 발끝이 난간을 스쳤다. 준호가 재빨리 그녀를 잡았다. 그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다. 그 아이는 진심이었다. 언제나 한 사람을 위해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던 아이. 그만해. 준호가 말했다. 넌 그렇게 끝낼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말에 서연이 울음을 터뜨릴 줄 알았다. 그렇게 흔들리며 양쪽 남자에게 휘둘리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오열할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표정도 목소리도 심장도 얼어버린 사람처럼. 바로 그때였다. 민혁의 휴대폰에서 뉴스 속보 알람이 울렸다. 재벌 2세 민혁 씨, 과거 폭행 불륜 스캔들 의혹. 아, 나는 바로 알았다. 이건 은주의 짓이다. 그 여자는 끝내 일을 벌였다. 나는 평소에도 은주가 서연에게 지나치게 착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집요한 집착은 언젠가 사고를 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이런 방식일 줄이야. 민혁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은주 너야.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두 남자의 목소리를 모두 지워버린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잔혹할 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난 이제 너희 누구도 믿지 않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비에 젖은 몸도 잊은 채 한 발 내디뎠다. 내 며느리를 말리고 싶었다. 그녀가 난간 뒤로 흐르는 순간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서연아, 안 돼. 준호가 달려들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옥상이 하얗게 번쩍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나는 기도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든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든 제발 그 아이만은 살게 해달라고. 비극이 더 깊어지기 전에 누군가의 목숨이 대가가 되기 전에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하지만 신은 언제나 우리의 간절함을 시험하는 법이다.
나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다. 모든 진실이 하나둘 틀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뼛속까지 파고들던 바로 그 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눈꺼풀을 내리려고 해도 자꾸만 미묘한 불안이 목덜미를 잡아 끌었다. 며느리가 아니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이상했다. 분명 어리고 순해 보이는 얼굴인데 뭔가 설명하기 힘든 기운이 있었다. 아닌 척 웃어도 손끝이 예사롭지 않고 말끝이 필요 이상으로 안정돼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장면을 봤다. 아침 식탁에서였다. 그 애가 칼을 잡는데 그냥 과일 칼을 잡는 자세가 아니었다. 손목 각도, 칼을 쥐는 압력, 어깨 긴장까지. 나는 평생 집안일 해온 사람이다. 그 자세는 절대로 일반인이 아니다. 직감이 불길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시누이 그 기집애가 평소처럼 며느리에게 시비 걸다가 잠깐 팔목을 움켜쥔 순간 그 애의 눈빛이 변했다. 그 짧은 순간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며느리의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단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었다. 그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뒤 나는 결심했다. 오늘 밤 이 애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거실에 불을 켜자 며느리는 등을 보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필이면 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느껴져 나는 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그 애는 내 발소리를 듣지도 못했는데 등 뒤에서 말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내가 다가오는 기척조차 눈치챘다고? 내가 오늘 시누이 손 잡았을 때 눈빛, 그게 뭐냐? 나는 차분한 척 물었다. 그런데 그 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어머니가 보신 그대로예요. 그 말투가 너무 안정돼 있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나는 목이 타는 느낌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다. 너 혹시 어디서 뭐 배웠니? 그러자 그 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예비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사람을 상대해 본 사람, 위험 상황에서 판단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배운 게 아니라 겪은 거죠. 그녀는 손등에서 흘러내리는 물기를 닦으며 말했다. 저 원래 특전사였어요. 여군 특전사. 몇 년 전까지.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쨍하고 비어지는 소리가 났다. 특전사? 우리 며느리가 그 연약한 얼굴로 말도 안 된다. 그럼 지금까지 당한 척, 겁먹은 척했던 모든 순간은 연기였다는 뜻인가? 나는 숨이 턱 막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들 다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녀는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니,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결혼하러 온 거였죠.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게 더 끔찍했다. 특전사 출신이 이런 집안의 괴롭힘을 그냥 견뎠다고? 하지만 그녀는 한 박자 쉬고 낮게 말했다. 이 집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 말엔 원망이 벼린 칼날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누이가 들어왔다. 아, 너 뭐야? 어쩐지 평범한 년이 아니더라. 시누이가 며느리의 어깨를 잡는 순간
순식간에 상황이 뒤집혔다. 며느리가 신우이의 손목을 가볍게 잡고 비틀었는데 신우이가 그대로 바닥에 퍽 하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단 1초도 힘을 쓰지 않았다. 정확한 지점, 정확한 타이밍. 그것은 일반인이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완벽한 제압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말았다. 그 애의 눈빛과 손놀림을 직접.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들도 아니고 시누이도 아니고 바로 그 며느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애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등골을 얼어붙게 만드는 진짜 경고였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이 결혼, 이 집안, 그리고 우리가 벌여놓은 싸움이 이제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거실안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 서로 눈치만 보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오래된 소파에 천천히 앉으며 손등을 문질렀다.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사달이 어떻게 수습될지 골몰하다 보니 머리카락이 한 줌은 빠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생각할 힘이 없다. 나는 눈을 들었다. 내 앞에는 이 집안을 산산조각 내버린 세 사람이 있었다. 아니, 세 사람이라 하기엔 너무 과한가? 어쩌면 불쌍한 영혼 세 개라고 해야 할까? 며느리. 그 아이는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다. 손등을 꽉 깎은 채 발끝만 바라보며 마치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으로 숨만 쉬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삼켰다. 이 아이가 이렇게 몰릴 만큼 약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와버렸을까? 내 아들.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지금이라도 당장 그렇게 말하며 울 것 같은 모습.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울지 않았다. 생애 처음으로 아들은 말없이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 며느리 인생에 오래전부터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끝내 우리 가정까지 침범해버린 그 남자. 어딜 봐도 사람 좋은 미소라 부를 수 없는 비뚤어진 웃음을 띤 채 팔짱을 낀 모습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웃음만큼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발을 들이게 한 순간부터 모든 게 망한 것이다. 이런 후회가 뼛속 깊은 데서부터 올라왔다. 드디어 내가 입을 열었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자. 목소리가 떨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단단했다. 아니, 지금은 떨릴 겨를조차 없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나는 단호하게 끊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상황이면 우리가 벌써 다 끝냈지. 그 말에 며느리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다. 너. 나는 손가락을 세워 며느리를 가리켰다. 똑바로 말해. 너 이 사람이랑 정말 끝낼 거야? 아니면 계속 끌려다닐 거야?
그제서야 며느리는 울다 지친 얼굴을 겨우 들었다. 눈가엔 번들번들한 눈물이 한 겹 더 올라와 있었고 입술은 축 처져 있었다. 저, 이제 도망 안 갈게요. 제가 잘못한 부분 인정해요. 이렇게까지 된 건 저 때문이에요. 그 말에 내 속이 울컥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게 굳었다. 그래, 내 잘못 맞아. 나는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다. 언제까지고 감싸줄 수만은 없었다.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정적을 찢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몸을 떨며 말했다. 아니야. 이건 다 나 때문이기도 해. 나는 놀라 며느리보다 아들을 먼저 보았다. 늘 멍하게 상황을 피하던 그 아이가 처음으로 책임을 스스로 끌어안고 있었다.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지켜줬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이런 사람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남자가 냉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너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된 것일 수도 있지. 그 말 한마디에 내 아들의 얼굴이 서늘하게 굳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에서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분노가 번졌다. 닥쳐. 아들이 낮게 그런데 확실하게 말했다. 너무 낮아서 오히려 더 섬뜩했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 집안의 비극이 지금 이 순간 폭발할 것만 같았다. 안 돼. 여기서 또 싸우면 진짜 끝장이야. 나는 손바닥을 탁 소리나게 치며 외쳤다. 그만.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싸울 거면 둘 다 당장 나가. 세 사람이 동시에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최대한 무너진 표정은 숨기고 평생 엄마로, 아내로, 이 집안의 기둥으로 버텨온 힘을 짜냈다. 더는 못 보겠어. 이제 정말 끝낼 거야. 나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지금, 각자 선택해. 내 목소리는 마르고 허스키해져 있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강했다. 내 선택은 뭐야? 나는 며느리를 향해 물었다. 며느리는 긴 침묵 끝에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저는 더 이상 저 사람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정면으로 끊을 거예요. 그 말에 내 아들은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잡았다. 나도 내 옆에 있을게. 그 순간 전 연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 미소도, 그 여유로운 눈빛도 사라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야 끝나는구나. 나는 모두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좋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자.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우리 셋은 무너졌고 그 남자는 떠났으며 우리 가족은 폐허 속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끝은 무너짐 위에서 찾아온다. 무너짐이 있어야 새로 쌓을 수 있으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그리고 그 말은 비로소 진짜가 되었다.